혹한의 도시 꺼지지 않는 온기. 지독한 겨울바람이 서울의 낡은 골목길을 핥히고 지나갔다. 개발의 삼날이 미처 닿지 않은 도시의 뒤편 회색빛 시멘트 건물들이 위태롭게 서로를 의지하듯 서 있는 동네였다. 바람은 굶주린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덜컹거리는 창문 틈새로 매서운 냉기를 밀어넣었다. 박민지는 낡고해진 패딩 점퍼의 모자를 더욱 깊숙이 눌렀었지만 살을 애는 듯한 추위는 속수무책이었다. 얇은 장갑을 낀 손은 이미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고 빙판으로 변한 보도블록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피로와 긴장이 온몸을 짓눌렀다. 32의 민지는 힘든 육체노동으로 다져진 마르고 다부진 체격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미로 같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과 쓰레기가 나뒹구는 골목 사이를 빠르게 움직였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조용한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다. 해가 지기 전에 배달을 마쳐야 오늘 하루의 일당이라도 손에 쥘 수 있었다. 이 일을 잃을 수는 없었다. 단 한 푼이라도 아쉬운 지금은 더욱 그랬다. 당장 다음 달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어린 동생 수진이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졌다. 집이라고 부르는 곳은 곰팡내와 오래된 음식 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는 낡은 빌라 3층의 작은 단칸방이었다. 난방은 거의 되지 않아 방 안 공기는 바깥만큼이나 차가웠다. 하지만 민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판지와 테이프로 막아 외풍을 조금이라도 줄였고 낡은 정이난로 하나를 수진이의 낡은 침대맡에 놓아두었다. 10살 빼기 동생 수진이는 척수 질환으로 걷지 못했고 얇은 이불 몇 겹을 뒤집어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깡마른 몸집과는 대조적으로 크고 맑은 갈색 눈동자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총명함과 가슴 아픈 연약함이 함께 서려 있었다. 오늘 오후 배달을 나서기 전 민지는 동생 곁에 앉아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약속했었다. 싸고 예쁜 색칠 공부책이라도 하나 사오겠다고. 수진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작고 지친 미소가 민지의 가슴을 사랑과 무력감으로 동시에 지식였다. 지금 거세지는 눈보라를 헤치며 걷는 동안에도 며칠 전부터 배달회사에 떠돌던 소문이 불안감처럼 민지의 배를 휘감았다. 감원이 있을 거라는 해고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가장 위에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 그녀는 자신이 소모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돈이나 권력이 없으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수많은 얼굴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이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민지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상처투성이었지만 완고한 그녀의 심장은 세상의 혹독함이 자신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돕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장 본 것을 3층까지 들여다주고 물 새는 싱크대를 고쳐주고 밤새 내린 눈을 치워주면서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런 여자였다. 민지는 보상을 바라고 남을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도왔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아주 어쩌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언젠가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연약한 희망에 매달렸다. 다음 배달지로 향하던 민지는 잠시 길모퉁이에 멈춰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다. 눈발은 더욱 굵어져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고 소용돌이치는 눈송이에 둘러싸인 가로등 불빛은 어둠 속에 매달린 유령 같은 달처럼 보였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주소를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배터리는 빠르게 닳고 있었다. 추위가 무자비하게 배터리 잔량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10대 아이들 한 무리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갔다. 그들의 날카롭고 공허한 웃음소리가 얼어붙은 밤 공기를 갈랐다. 낡은 시내버스가 김서린 창문 너머로 지친 얼굴들을 가득 싣고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사람들은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높고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민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고
발걸음을 옮겼다. 부추 아래에서 눈이 시끄럽게 으스러졌고 추위는 뼈를 갉아먹는 듯했다. 오늘 밤 그녀를 정의하는 그 단순한 친절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그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민지는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눈을 가늘게 떴다. 얇은 캔버스 배달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황량한 뒷골목을 터벅터벅 걸었다. 부츠는 얼어붙은 보도에서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거칠게 뿜어져 나왔고 얇은 옷가지 아래로 심장이 무겁게 뛰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폭풍은 더욱 악화되어 도시를 온통 희뿌연 회색빛의 황무지로 바꿔놓았다.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민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수년간의 고난 속에서 뼈에 새겨진 완고한 책임감이 그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바로 그때였다. 울부짖는 바람과 끝없이 펼쳐진 하얀 장막을 뚫고 그 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 헛도는 엔진의 절박한 괜금.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내는 끼익거리는 소리. 민지의 고개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확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는 이성의 목소리를 본능이 억눌렀다. 눈보라 너머로 그것이 보였다. 날렵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비스듬히 처박혀 있었고 뒷바퀴는 눈더미에 깊이 파묻혀 있었다. 앞쪽 그릴은 가로등에 부딪혔는지 찌그러져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민지는 차를 향해 달려갔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 속을 헤치며 다리를 움직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발에서 부츠를 빨아들일 듯한 얼음 진창과의 싸움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차 안에 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중년의 남성이었다. 값비싸 보이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이런 동네 이런 날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남자는 운전석 문을 열려고 애쓰며 좌절감에 찬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민지는 남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세게 치며 비명 같은 바람 소리를 뚫고 외쳤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남자의 겁에 질린 커다란 눈이 잠시 민지와 마주쳤다. 그는 힘겹게 끙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다. 얼음장 같은 공기가 망치처럼 두 사람을 동시에 강타했다. 민지는 차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남자의 팔을 잡아 부축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썹 위에서는 가는 핏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고 값비싼 구두는 완전히 젖어 있었다. 차가 꼼짝을 안 해요. 남자가 헐떡이며 말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극심한 공포 때문인지 목소리가 갈라졌다. 휴대폰도 배터리가 나갔어요. 신호도 안 잡히고. 민지는 재빨리 그를 셔틀콕 훑어보았다. 남자는 분명히 다쳤고 열린 문에 힘겹게 기대선 모습으로 보아 쇼크 상태일 가능성도 있었다. 민지 자신의 심장도 연민으로 뒤틀렸지만 생존 본능 또한 발동했다. 여긴 좋은 동네가 아니었다. 특히 이런 남자에게는 이렇게 탁 트인 곳에 발이 묶인 채로는 더욱 위험했다. 그리고 기온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곧 피난처를 찾지 못하면 둘 다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의 손도 추위로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낡은 캔버스 배낭을 벗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던 다른 밧줄을 꺼냈다. 그녀는 재빨리 움직여 밧줄을 세단의 뒷차축에 묶었다. 남자는 차 옆에 기대어 서서 이를 딱딱 부딪히고 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길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민지는 이를 악물었다. 맨손으로 타이어를 눈 속에서 빼내려 애쓰는 동안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눈과 진창은 매 순간 그녀의 감각을 더욱 마비시켰다. 바람은 그들 주위에서 으르렁거렸고 사방에서 그녀를 때리는 끊임없는 포효하는 괴물 같았다. 숨은 거칠게 터져 나왔고 어둡고 소용돌이치는 공기 속에서 하얗게 흩어졌다.
그녀는 밧줄을 허리에 감고 힘껏 잡아당겼다. 무거운 차를 뒤로 끌어내려 했지만 타이어는 속수무책으로 헛돌았고 차체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민지의 발이 숨겨진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세게 넘어졌다. 충격에 숨이 멎었고 팔꿈치가 거친 길바닥에 고통스럽게 쓸렸다. 순간 눈앞에서 별이 터졌고 그냥 거기 누워 추위가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고 싶은 유혹이 압도적으로 밀려왔다. 하지만 그때 수진이가 떠올랐다. 작고 희망에 찬 미소, 그날 아침 자신의 손을 꼭 잡았던 가냘픈 손길. 그녀는 거칠고 본능적인 신음과 함께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무언가를 외쳤다. 사과였을까? 아니면 격려였을까? 바람이 말을 낚아채 가버려 민지는 들을 수 없었다.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저 움직여야 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자. 또 한 번의 격렬한 노력 끝에 마침내 기적적으로 차가 덜컹거리며 풀려나 깨끗한 포장도로 위로 귀중한 몇 피트를 뒤로 물러났다. 민지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가슴이 들썩였고 땀이 피부에 얼어붙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민지의 팔을 단단하고 감사한 손길로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인. 저는 어떻게... 남자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추위와 더 깊은 무언가, 아마도 충격이나 불신으로 갈라져 있었다.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온몸이 쑤시고 넘어지면서 어깨 부분이 심하게 찢어진 재킷이 복이 흉하게 걸쳐져 있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하지만 빨리 여기서 벗어나셔야 해요. 이 눈보라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남자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를 더듬었다. 하지만 시동을 걸자 차는 끔찍한 기침 소리와 함께 푸드득거리다 꺼져버렸다. 죽은 것이다. 민지는 속으로 욕설을 내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나가는 차도 없었고 근처 집들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온 세상이 폭풍에 삼켜진 듯했다.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어요. 민지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차 안에 계속 있으면 얼어 죽을 거예요. 남자는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하죠? 민지는 심장이 망치질하듯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몇 블록 뒤 큰 길가 근처에서 주유소를 본 기억이 났다. 별것 아니었지만 그래도 피난처는 될 수 있었다. 걸어가야 해요. 그녀는 이미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소용돌이치는 눈보라 속을 헤쳐나가며 그를 반쯤 부축하고 있었다. 그들이 길거리를 힘겹게 걸어 내려가는 동안 눈송이가 드러난 피부 모든 곳을 따갑게 때렸다. 민지는 자신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다. 1000번도 더 했던 바로 그 약속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누군가를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폭풍은 자비가 없었다. 바람은 민지와 남자를 해머처럼 강타했고 숨을 빼앗았으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옆으로 밀쳐냈다. 눈이 얼굴을 후려쳤다. 눈을 멀게 하고 타는 듯한 고통을 주었으며 이미 터버린 피부에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민지는 이를 악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마지막 힘까지 짜내며 얼어붙은 황량한 거리를 따라 남자를 반쯤 끌고 갔다. 부츠는 얼음으로 코팅된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졌다.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차가운 불로 타는 듯했지만 그녀는 멈추기를 거부했다. 남자가 자신에게 기대어 심하게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민지는 그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저천증의 초기 증상 몸이 기능을 멈추기 시작하는 신호였다.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남자는 살아남지 못할 터였다. 저녁밥 없이 잠자리에 드는 차가운 굶주림이나 문에 박힌 퇴거 통지서의 날카로운 공포를 아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민지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배달해야 했던 물건들, 조장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더 실수하면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무언의 위협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다. 이미 그 결과가 눈에 선했다. 직업도 돈도 다음 달 월세도 수진이를 위한 약도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목숨만 걸린 문제가 아니었다. 동생의 목숨도 걸려 있었다. 이보다 더 큰 위험은 없었고 그것은 쇠사슬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교차로 모퉁이에서 그녀는 비틀거리며 멈춰 섰다. 심장이 천둥처럼 울렸고 눈은 눈보라 때문에 따가웠다. 그녀는 자신에게 힘겹게 기대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깨끗했던 그의 정장은 이제 얼음과 때로 뒤덮여 있었고 숨은 얕고 거칠게 터져 나왔다. 민지는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낯선 사람을 그의 운명에 내버려 두고 자신의 직장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인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민지는 자신의 완고함에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저씨를 여기 버려두고 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남자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너무 지쳐 있었고 민지가 이끄는 대로 맹목적으로 비틀거릴 뿐이었다. 민지는 남자의 허리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고 턱이 아플 정도로 이를 악문 채 앞으로 나아갔다. 저 멀리 짙은 눈의 장벽 너머로 주유소 간판에 희미하게 깜빡이는 붉은 넌 불빛이 보였다. 마치 얼어붙은 지옥 한가운데 있는 등대 같았다. 안도감이 너무나 강하게 밀려와 무릎이 거의 꺾일 뻔했다. 마지막 필사적인 힘을 다해 그녀는 남자를 주유소 문까지 마지막 몇 야드를 끌고 갔고 끙소리와 함께 어깨로 문을 밀어 열었다. 눈 한 무더기가 어둡고 지저분한 실내로 쏟아져 들어갔다. 안의 열기가 주먹처럼 그들을 덮쳤다. 진하고 무거웠으며 탄 커피와 휘발유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카운터 뒤에 노인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눈 덮인 두 사람이 입구를 통해 쓰러지듯 들어오는 광경에 놀라움으로 일그러졌다. 민지는 남자를 날로 근처의 낡은 플라스틱 의자로 안내하여 부드럽게 앉혔다. 남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의자에 주저앉기 전에 잠시 눈이 뒤로 넘어갔다. 심하게 떨고 있었지만 살아있었다. 사장님 구급차 좀... 민지가 카운터의 노인에게 거칠고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이분 도움이 필요해요. 노인은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인 후 전화기를 들었다. 민지는 마침내 벽에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들썩였고 팔은 탈진과 추위로 떨렸다. 엉덩이에 멍든 곳부터 뼛속 깊이 스며든 지독한 냉기까지 온몸이 쑤셨다. 그녀는 이제 거의 쓸모없게 된 찢어진 재킷을 벗었다.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망설임 없이 그것을 남자의 떨고 있는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자신은 문틈으로 여전히 새어 들어오는 냉기를 거의 막아주지 못하는 얇은 후드티 한 장만 걸친 채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알았다. 배달은 망쳤고 직장은 사실상 끝났다. 어떤 변명도 그녀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당신이 왜 실패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단지 당신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하지만 민지가 걷잡을 수 없이 떨면서 구급차 불빛이 소용돌이치는 눈보라 너머로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단 한 조각의 후회도 없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 주유소의 탁한 공기 속에 민지는 한동안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얼어붙었다가 녹는 듯한 고통스러운 감각과 함께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를 뼛속까지 세우며 드는 탈진이 채웠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김이 피어올랐고 얇은 후드티는 축축하게 몸에 감겨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실내로 들어섰다. 그들은 능숙하게 정장 차림의 남자 김재욱의 상태를 살피고 두꺼운 담요로 그를 감쌌다. 들것에 그를 고정시키는 동안 그들의 낮고 긴급한 목소리가 민지의 얼어붙은 귓게는 이상하리만치 멀게 운궁거리는 소음처럼 들렸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인 단연간 너무 많은 고통을 목격한 듯
얼굴에 잔주름이 잡힌 친절한 눈매의 여자가 민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민지의 이마에 따뜻한 손을 얹으며 저천증을 언급하는 듯한 말을 중얼거렸다. 민지는 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와중에도 고집은 여전했다. 괜찮다고 어서 배달을 마저 해야 한다고 중얼거리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구급대원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는 다투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이런 종류의 자존심 사람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 그런 자존심을 이미 수없이 봐왔는지도 몰랐다. 구급차 문이 쾅 닫히고 낯선 남자를 태운 차가 소용돌이치는 하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주유소는 다시 조용해졌다. 히터의 윙윙거리는 소리, 낡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그리고 때 묻은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주유소 노인은 말없이 뜨거운 캔커피 하나를 민지에게 건넸다. 민지는 겨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통해 조금이나마 스며드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민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모든 움직임이 고역이었고 모든 관절이 뻣뻣하게 아팠다. 그녀는 다시 한번 폭풍 속으로 걸어 나갔다. 후드티를 바짝 여몄지만 뼈를 파고드는 무자비한 추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세상은 온통 하얗고 회색인 고통의 소용돌이였다. 고용주의 창고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지막 배달 마감 시간을 훌쩍 넘긴 후였다. 땅딸막한 체구의 살찐 얼굴에는 영구적인 냉소가 새겨진 배달 관리자가 팔짱을 낀 채 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작고 돼지 같은 눈에는 순수한 혐오감이 번뜩였다. 박민지 씨 늦었군. 남자가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로 짖듯이 말했다. 아주 많이 늦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민지는 설명하려고 애썼다. 폭풍에 대해 그 남자에 대해 구급차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탈진과 추위 때문에 말이 어눌하게 끊겨 나왔다. 관리자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다. 됐어. 그가 어깨 너머로 쏘아붙였다. 장비 반납하고 가. 당신 여기서 끝이야. 그리고 그렇게 민지가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가느다란 실이 끊어졌다. 직업도 돈도 다음 주 월세를 낼 희망도 사라졌다. 수진이의 다음 약값을 감당할 방법도 없었다. 그토록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던 미래가 이제 그녀 주위에서 무너져 내렸다. 바깥의 폭풍만큼이나 빠르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그녀는 얼어붙은 거리를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흐릿하고 잔인했다. 몸은 마비되었고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아파트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그녀를 덮친 찬 기운에 속이 울렁거렸다. 난방이 마침내 완전히 고장난 모양이었다. 수진이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소파에 앉아 있다가 민지를 보자 작은 창백한 얼굴이 환해졌다. 연니 돌아왔구나. 수진이가 가늘지만 순진한 희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지적이었다. 동생은 아무것도 몰랐다. 언니가 자신을 실망시켰다는 것을, 퇴거 통지서가 곧 날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작은 안정이 하룻밤의 친절한 행동으로 인해 사라졌다는 것을 몰랐다.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동생 곁에 무릎을 꿇고 거칠고 얼어붙은 손으로 잡고 차가운 동생의 손을 잡았다. 응, 돌아왔어, 우리 강아지.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의 무게에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수진이가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그녀에게 환하게 웃자 민지는 동생의 손에 이마를 대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소리 없는 눈물을 마침내 뜨겁게 얼어붙은 피부 위로 흘려보냈다. 그 작고 얼어붙은 아파트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전구 불빛 아래 여전히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워 보였지만 박민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것 가족이라는 깨지지 않는 유대감, 그리고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결코 꺼뜨릴 수 없는 완고한 사랑의 불꽃과 함께 앉아 있었다. 다음 며칠은 비참함과 추위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다. 민지는 여기저기서 임시 일용직으로 현금을 조금 벌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집주인은 이제 매일 아침 문을 두드리며 금이 간 문틈으로 협박을 퍼부었고 민지에게 정확히 3일 안에 돈을 내거나 나가라고 경고했다. 수진이의 약값 최종 통지서도 날아왔다. 차갑고 무정한 글자로 인쇄된 그 종이는 민지의 가슴에 박힌 칼날과도 같았다. 그 며칠 밤 민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이의 가냘픈 몸 옆에 누워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들에게 더 이상 미래가 남아있기는 한 건지 끝없이 고민했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싸늘한 거절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신문 배달, 식당, 설거지 청소 일까지 가리지 않았으나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그녀의 지친 행사액 때문인지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수진이에게는 차마 이런 상황을 말할 수 없었다. 그저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며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수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 떠오르는 불안감을 민지는 애써 외면해야 했다. 어느 날은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버려진 폐지를 모으는 노인들을 보았다. 순간 그녀도 그들처럼 폐지를 주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했고 이미 구역을 정해놓고 활동하는 이들이 있어 새로 끼어들기란 쉽지 않았다. 절망감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먹을 것이라고는 거의 다 떨어진 라면 몇 봉지와 이웃이 가끔 건네주는 김치 조각이 전부였다. 민지는 자신의 배고픔은 참을 수 있었지만 점점 말라가는 수진이를 보는 것은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폭풍이 몰아친 지 나흘째 되던 아침, 두꺼운 회색 구름 사이로 해가 힘겹게 고개를 내밀 무렵 민지는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집주인의 성난 듯 참을성 없는 노크 소리와는 다른 더 날카롭고 격식 있는 소리였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자신 안에 살아온 것 같은 불안감에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리며 문으로 다가갔다. 경찰이나 퇴거 집행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집주인도 경찰도 없었다. 보도에 진흙탕이 묻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끔하고 깨끗한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정중하지만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박민지 씨 되십니까? 남자가 단호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본능적으로 자기 뒤에서 빼꼼히 내다보는 수진이 앞으로 살짝 나섰다. 수진이의 큰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민지는 감각 없는 손가락으로 명함을 받아들고 깔끔하게 인쇄된 글자를 깜빡이며 내려다보았다. 율성 법무법인 김도윤 변호사. 제 의뢰인께서 박민지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가 간단히 말했다. 즉시 말입니다. 민지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자신이 무슨 문제에 휘말린 걸까? 잘못한 일은 없는데 어쩌면 누군가 자신을 고소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 나쁜 일일 수도 있었다. 속이 쓰리고 아프게 뒤틀렸지만 거절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쁜 소식이라면 알아야 했다. 만약 이것이 다른 무언가일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 기회를 잡아야 했다. 그녀는 최대한 옷을 껴입고 수진이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후 남자를 따라 얼어붙은 아침 속으로 나섰다. 그들은 민지가 평생 타본 적 없는 훨씬 깨끗하고 새것 같은 날렵한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부드럽고 차가운 가죽 시트가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그들은 민지가 텔레비전에서나 보았던 동네들을 지나갔다. 넓은 가로수 길 철제 대문 뒤에 마치 거만하고 초연한 파수꾼처럼 서 있는 거대한 저택들. 마침내 그들은 너무 높고 반짝여서 마치 회색 하늘을 반으로 가르는 듯한 건물 앞에 멈춰섰다. 온통 강철과 유리로 된 조용하고 강력한 부의 상징이었다. 민지는 변호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해지고 낡은 옷과 다른 부츠 차림의 자신이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반짝이는 모든 대리석 표면은 자신이 이곳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를 여실히 비춰주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 층까지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광대한 사무실이 나타났고 유리벽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그리고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서 있는 남자는 민지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차 안에 있던 남자 자신이 눈보라 속을 헤치며 끌고 나왔던 남자,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달랐다. 더 이상 겁에 질려 얼어붙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흠잡을 데 없는 짙은 정장을 입고 회색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날카로운 푸른 눈은 민지의 숨을 멎게 할 만큼 명료하게 집중되어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진 남자였다. 박민지 씨,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손을 내밀었다. JW 건설 대표 김재욱입니다. 민지는 여전히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동적으로 악수를 했다. 제 목숨을 빚졌습니다. 김재욱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고 민지가 예상치 못한 무언가 존경심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당신은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죠.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과 직업까지 희생하셨습니다. 민지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목이 타는 듯 했고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김재욱이 미소를 지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였다. 저는 빚을 지고는 못 사는 성격입니다. 김재욱이 간단히 말했다. 그는 옆으로 돌아서 책상 위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집어 민지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다. 민지가 서류철을 펼치자 놀라움에 숨이 멎는 듯했다. 안전한 동네에 있는 새 아파트의 등기 권리증, 완전히 지불이 끝난 상태였다. 수진이 이름으로 된 신탁기금 몇 년치 병원비를 모두 충당하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그리고 JW 건설 자회사 중 한 곳에 정규직 일자리 제안서, 안정적인 급여와 복리후생이 보장되는 자리였다. 눈앞에 펼쳐진 것들은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것들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다. 이것은 미래였다. 저는 자선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민지가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다. 오래된 자존심과 두려움이 가슴 속에서 충돌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는 또 다른 짐이 될 것 같았다. 김재욱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민지 씨.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일 뿐입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당신과 따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투와 수진이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민지의 마지막 저항선이 무너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거대한 슬픔과 안도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몇 시간 후 마지막으로 낡은 아파트 문을 나설 때 민지는 수진이를 힘껏 안아 올렸다. 아이의 가벼운 몸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수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떨렸지만 전과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다.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떨림이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정말 괜찮아질 거야. 우리에게 새 집이 생겼어. 그리고 언니도 새 직장이 생겼고 넌 이제 아프지 않게 치료받을 수 있어. 수진이의 큰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더욱 커졌다가 이내 환한 기쁨으로 반짝였다. 아이는 언니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민지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때로 친절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되기도 하지만 운이 좋다면 세상은 그 친절을 기억하고 감히 꿈꿔본 적 없는 더 큰 방식으로 보답하기도 한다는 것을. 절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그녀는 꺼지지 않는 작은 온기의 불씨 하나가 거대한 희망의 빛으로 타오르는 기적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 후 몇 달은 꿈결처럼 지나갔다. 박민지와 수진이는 김재욱이 마련해준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은 예전에 곰팡내 나던 단칸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안전했다. 수진이는 곧바로 서울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전문적인 물리치료와 좋은 약 덕분에 아이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어색해하던 수진이도 점차 안정을 되찾고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났다. 민지는 동생이 밤에 기침 없이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민지는 JW건설의 자회사인 사회공헌팀에서 행정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그녀는 특유의 성실함과 진심으로 빠르게 업무에 적응해 나갔다. 동료들은 대부분 친절했고 그녀의 과거를 묻거나 그녀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민지의 모습에 신뢰를 보낼 뿐이었다. 월급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볼 때마다 민지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에 새삼 감격했다. 더 이상 다음 달 월세 걱정이나 수진이의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새로운 삶은 민지에게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규칙적인 생활과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동생이 건강을 되찾아가는 모습은 그녀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그늘졌던 어둠을 걷어내 주었다. 예전에는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냈다면 이제는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주말이면 수진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함께 책을 읽기도 했다. 수진이는 특히 동물 그림책을 좋아했고 민지는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며 함께 웃었다. 김재욱 대표와는 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지만 그는 가끔 비서를 통해 수진이의 안부를 묻거나 필요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민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김재욱은 그저 박민지 씨가 우리 회사에 와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행운입니다. 라며 겸손하게 답할 뿐이었다. 그는 민지가 보여준 순수한 용기와 인간애가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는 듯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아파트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와 분홍빛 진달래가 앞다투어 피어났고 세상은 온통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는 듯했다. 민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샌드위치를 먹곤 했다. 그날도 그녀는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즐기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에 멈췄다. 고개를 돌리자 낡은 유모차 옆에 쪼그리고 앉아 얼굴을 감싸 쥔 채 울고 있는 젊은 여자가 보였다. 유모차 안에서는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여자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몇 달 전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민지의 마음을 아프게 건드렸다. 다른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치거나 힐끗 쳐다볼 뿐이었지만 민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예전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저기, 괜찮으세요? 제가 혹시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여자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앳된 얼굴에는 당혹감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괜찮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모차 속의 아기는 엄마의 불안감을 느꼈는지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민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기가 많이 우네요. 혹시 기저귀나 분유가 필요하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잠시 아기를 봐드릴까요? 잠깐이라도 좀 쉬시는 게. 민지의 따뜻한 말투와 진심 어린 눈빛에 여자는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 없이 홀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오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실수로 물건을 파손했고 그 변상금 때문에 당장 내일 먹을 분유 값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지갑까지 소매치기 당해 당장 아기를 데리고 집에 돌아갈 차비조차 없다고 했다. 여자의 이야기는 민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돈이 없어 약을 사지 못하고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금 그녀에게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된 생활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큰 돈을 내어줄 만큼 부유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여자가 느끼고 있을 절망감과 무력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실래요? 민지가 여자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근처 현금 인출기로 달려가 자신의 월급 통장에서 얼마간의 돈을 인출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오늘 여자가 아기와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고 며칠간의 분유와 식료품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다. 그녀는 돌아와 여자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다. 이걸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세요. 그리고 이건 제 연락처예요. 민지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더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와 돈 봉투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라니요, 별 말씀을요. 민지가 여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는걸요. 저도 예전에 아주 힘든 시절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녀는 여자가 조금 진정될 때까지 곁에 머물며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아기를 달래는 것도 도왔다. 그리고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민지는 자신이 받은 친절이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충만한 기쁨이었다. 그녀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진정한 의미의 갚음이란 자신이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온기를 다른 이에게 나누어 세상에 더 많은 따뜻함을 퍼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봄 햇살 아래 민지의 얼굴에는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온 민지는 평소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업무를 처리했다.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은 그녀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손길이 작게나마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는 기쁨은 그녀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듯했다. 며칠 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고 있던 민지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며칠 전 공원에서 만났던 젊은 엄마 아름 씨였다. 안녕하세요, 박민지 씨.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혹시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민지는 곧바로 아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름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날 공원에서 들었던 절망적인 울음소리와는 달리 조금은 안정된 느낌이었다. 그녀는 민지가 건네준 돈으로 급한 빚을 해결하고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혹시 아이를 잠시 맡기고 일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나 미혼모를 위한 지원 시설 같은 곳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혼자서는 정보를 얻기가 너무 막막하다고 했다. 민지는 아름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정보 부족의 어려움을 떠올렸다. 그때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었다. 민지는 아름 씨에게 자신이 회사에서 사회공헌 관련 업무를 조금이나마 접하고 있으니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오후 민지는 업무 시간 틈틈이 그리고 퇴근 후에도 인터넷을 검색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며 미혼모 지원 정책과 단기 일자리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가 일하는 JW 건설 사회공헌팀은 직접적인 개인 지원보다는 주로 비영리 단체나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민지는
팀의 자료실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꽤 많이 찾아낼 수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정리한 정보들을 가지고 아름 씨에게 다시 연락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의 연락처와 프로그램, 그리고 몇몇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긴급 생계 지원 및 직업 교육 정보, 그리고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 정보까지 꼼꼼하게 전달했다. 아름 씨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분명 길이 있을 거예요. 민지가 진심으로 격려했다. 전화기 너머로 아름 씨의 목소리가 감격에 차 떨려왔다. 정말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 씨. 그냥 돈만 주신 것도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인데 이렇게까지 마치 친언니처럼 도와주시네요. 언니라니 당치도 않아요. 민지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힘내세요, 아름 씨. 그리고 아기랑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 후로도 민지는 가끔 아름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아름 씨는 민지가 알려준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긴급 생계를 지원받고 아이를 시간제 보육시설에 맡긴 뒤 오후 시간대에 카페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불안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희망이 실려 있었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기뻤다. 한편 민지의 이런 조용한 선행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는 직장 동료들과 상세에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직접 나서서 떠벌린 적은 없었지만 사회공헌팀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돕기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팀장은 민지가 제출한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주말 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안을 보고 그녀의 통찰력과 따뜻한 시선에 감탄하며 그 기획안을 JW건설의 다음 분기 주요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재욱 대표 역시 비서실을 통해 민지의 꾸준한 성과와 긍정적인 평판에 대해 간간히 보고를 받고 있었고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도 들려왔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수진이는 이제 혼자서 짧은 거리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좋아졌다. 학교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며 밝고 활기찬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민지는 퇴근 후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나란히 앉아 책을 읽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충만한 행복을 느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지와 수진이는 새로 산 자전거를 가지고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민지는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페달을 밟는 수진이의 뒤를 따라 달리며 응원했다. 따스한 햇살이 강물 위에서 부서지며 반짝였고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다. 문득 몇 달 전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 절망의 끝을 보았던 그날 밤이 아득하게 멀게 느껴졌다. 수진이가 잠시 쉬겠다며 자전거를 세우고 민지 곁으로 다가와 물었다. 언니는 요즘 뭐가 제일 행복해? 민지는 미소 지으며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웃는 거. 그리고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아주 가끔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언니를 참 행복하게 해. 그녀는 그 순간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한 번의 용기 있는 친절로 인해 송두리째 바뀌었고 이제 그녀는 그 받은 온기를 세상에 흘려보내며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저 멀리 노을이 아름답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 풍경처럼 민지의 마음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빛으로 가득 차올랐다. 시간이 흘러 민지가 제안했던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주말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JW건설 사회공헌팀의 정식 사업으로 채택되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팀장은 민지의 열정과 아이디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녀에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주요 역할을 맡겼다.
민지에게는 갑작스러운 책임감과 함께 가슴 뛰는 설렘이 찾아왔다. 과거 배달 일을 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자신이 이제는 아이들의 미래에 작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게 된 것이다. 민지는 밤낮 없이 프로그램 준비에 몰두했다. 팀 동료들과 함께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며 협력할 지역 아동센터와 학교를 물색했다. 직접 발로 뛰며 여러 기관의 담당자들을 만나 아이들의 실제 필요와 환경에 대해 경청했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율했다. 때로는 행정적인 절차의 복잡함에 부딪히기도 하고 부족한 예산 안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술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아이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미술이나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지는 자원봉사자 설명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짧게 나누며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중요성을 진심으로 전달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들의 빛나는 눈빛 속에서 민지는 또 다른 희망을 보았다. 수진이도 언니의 새로운 일에 큰 관심을 보였다. 민지가 집에서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보고 있으면 수진이는 옆에 다가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림 교재나 악기 사진들을 들여다보곤 했다. 언니,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 나도 가끔 가서 구경해도 돼. 나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다른 동생들이랑 같이 그리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수진이의 말은 민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동생의 순수한 기대는 그녀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몇 달간의 숨가쁜 준비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첫날이 밝았다. 토요일 아침 JW 건설에서 후원하는 한 지역 아동센터의 강당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자원봉사자들의 활기찬 움직임으로 가득 찼다. 민지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지휘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하고 쭈뼛거렸지만 친절한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크레파스를 잡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작은 타악기를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자 금세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민지는 강당 한편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한 아이는 도화지 가득 무지개보다 더 다채로운 색깔로 자신의 꿈을 그리고 있었고, 다른 한 아이는 서툰 손놀림이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차를 끌 조물거리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그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과 순수한 열정 속에서 민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풍경이었다. 그때 유난히 구석에서 혼자 겉돌던 한 아이가 민지의 눈에 들어왔다. 이름이 하늘이라고 했던 말이 없고 수줍음이 많은 여자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이 신나게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에도 하늘이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고 엄마가 맡기고 간 가방만 꼭 끌어안고 있었다. 민지는 조용히 하늘이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다. 하늘아, 혹시 재미없니? 아니면 하고 싶은 다른 거라도 있어? 하늘이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림 잘 못 그려요. 망칠까봐 무서워요. 민지는 부드럽게 하늘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없는 거야. 그냥 하늘이가 그리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표현하면 그게 가장 멋진 그림이 되는 거란다. 선생님도 어릴 땐 그림 그리는 거 무서워했는데 그냥 막 그리다 보니까 재미있어지더라. 민지는 하늘이에게 빈 도화지와 크레파스 한 상자를 건네주며 자신도 옆에서 같이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크레파스를 집어들었고 이내 작은 꽃 한 송이를 그리기 시작했다. 비록 서툰 솜씨였지만 그 작은 그림 속에는 하늘이만의 색깔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림을 완성한 하늘이가 수줍게 웃으며 민지를 올려다보았을 때 민지는 그 어떤 값비싼 예술 작품보다도 그 그림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예고 없이 김재욱 대표가 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수행원 없이 혼자 조용히 와서 아이들의 활동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민지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소처럼 그에게 다가가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했다. 김재욱은 아이들의 밝은 표정과 민지의 헌신적인 모습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지 팀장,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네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멋진 현실이 된 것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이런 의미 있는 일에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격려에 민지는 다시 한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꼈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돌아간 후 텅 빈 강당에는 만족스러운 피로감과 함께 따뜻한 여운이 감돌았다. 민지는 창가에 서서 저물어가는 주말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다. 혹한의 거리에서 절망에 떨던 그녀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삶이란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시키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선의와 연대의 힘은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믿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 후로도 주말 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꾸준히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작은 활기를 불어넣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센터를 가득 채웠고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작품들은 복도 벽면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민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가을 학기가 시작될 무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는 아이가 있었다. 바로 첫날 그림 그리기를 무서워하며 구석에만 앉아있던 하늘이었다. 민지의 따뜻한 격려와 꾸준한 관심 속에서 하늘이는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고 이제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특히 하늘이는 그림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아이의 작은 손에서 피어나는 색감과 구도는 어른들도 감탄할 만큼 독창적이고 섬세했다. 자원봉사로 참여하던 미대생 선생님들도 하늘이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았고 민지에게 종종 아이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민지는 하늘이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센터에 비치된 미술 도구 외에도 개인적으로 전문가용 색연필이나 수채화 물감을 선물하기도 했고 틈틈이 아이와 단둘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꿈을 격려했다. 하늘이의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민지는 아이의 재능이 환경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그녀는 주말마다 하늘이와 함께 미술관이나 작은 갤러리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작품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하늘이는 민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럴 때마다 아이의 눈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밝게 빛났다. 그러던 어느 날 시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환경 사랑 미술 대회 공고가 났다. 민지는 이 대회가 하늘이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늘이는 참가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도록 선뜻 나서지 못했다. 선생님, 저는 아직 부족한걸요. 다른 잘 그리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하늘이는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한 듯 고개를 숙였다. 민지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했다. 예전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민지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다. 하늘아, 대회에서 상을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그림을 그리면서 즐겁고 네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선생님은 하늘이 그림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용기를 내보는 건 어때?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도전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단다. 민지는 하늘이의 부모님과도 통화하여 대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아이에게 격려를 부탁했다.
다행히 하늘이의 부모님도 민지의 진심을 이해하고 아이의 도전을 응원해 주기로 했다. 마침내 용기를 낸 하늘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지구라는 주제로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렸고, 민지는 곁에서 조용히 아이를 응원하며 간식을 챙겨주었다. 대회 결과가 발표되던 날, 민지는 하늘이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수상자 명단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우수상 김하늘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다. 하늘이는 자신의 그림이 큰 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하늘이의 부모님도 눈시울을 붉혔다. 주말 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다른 아이들과 자원봉사자 선생님들도 모두 하늘이의 수상을 자기 일처럼 축하해 주었다. 시상식 날 민지는 수진이와 함께 하늘이의 수상을 축하해 주러 갔다. 단상 위에서 상장과 트로피를 받고 수줍게 웃는 하늘이의 모습은 그 어떤 명화보다도 아름다웠다. 시상식 후에는 작은 전시회도 열렸는데 하늘이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칭찬을 받았다. 그날 저녁 김재욱 대표로부터 민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하늘이의 수상 소식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박민지 팀장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늘이 같은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준 당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 JW건설도 이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JW 꿈나무 장학금 같은 것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가져다준 긍정적인 변화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김 대표의 말에 민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잉태하게 될 줄이야. 그녀는 하늘이의 빛나는 눈망울을 떠올렸다. 그 아이의 미래는 이제 더 넓고 밝게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에 자신이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지는 충분히 행복했다. 수진이도 옆에서 언니의 통화를 듣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 정말 멋지다. 하늘이도 언니도 최고야. 민지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었다. 사랑하는 동생의 따뜻한 천과 지지가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되었다. 창밖에는 가을밤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의 밝은 미래와 민지가 만들어갈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녀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김재욱 대표와의 통화 후 JW 꿈나무 장학금 신설은 회사 내에서 빠르게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이 일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공헌팀, 특히 박민지 팀장에게 장학금의 기본 골격을 만들고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했다. 민지는 또 한 번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늘이 한 명을 돕는 것에서 시작된 작은 관심이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팀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학금의 세부 사항을 기획해 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예술, 체육,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그 꿈을 펼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고, 장학금 지원 범위도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재능 개발에 필요한 교재나 용품 구입 전문 교육기관 연계, 그리고 정서적 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형태로 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민지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절실함을 끊임없이 되새겼다. 돈이 없어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재능이 있어도 대회 참가비조차 부담스러웠던 기억들. 그녀는 그런 아이들이 다시는 기회의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장학금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꿈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물론 쉬운 과정만은 아니었다.
예산 규모와 지원 대상의 범위를 놓고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오가기도 했고, 때로는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혀 계획을 수정해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민지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끈기 있게 목소리를 냈고, 그녀의 진정성 있는 설득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김재욱 대표 역시 민지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며 장학금이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몇 달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마침내 JW 꿈나무 장학금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이 왔다. JW 건설 본사 강당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교육계 인사들과 협력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재욱 대표는 기념사에서 박민지 팀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주말 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지는 이 자리에 하늘이와 하늘이의 부모님을 특별 손님으로 초대했다. 하늘이는 어느새 부쩍 자라 있었고 여전히 수줍음은 많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급되고 자신이 받은 도움이 더 큰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하늘이의 눈에는 감격의 빛이 어렸다. 출범식 후 첫 JW 꿈나무 장학생 선발 절차가 시작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민지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한 명 한 명의 사연과 재능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물감 살 돈이 없어 고민하는 아이, 낡은 축구화를 몇 번이나 꿰매 신으며 운동장에서 땀 흘리는 아이, 어려운 과학책을 밤새워 읽으며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아이, 각기 다른 꿈을 가진 아이들의 간절한 이야기는 민지의 마음을 울렸다. 최종적으로 10명의 첫 장학생이 선발되었고 그들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얼굴에 떠오른 기쁨과 희망의 표정을 보며 민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업무의 결과가 아니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온기가 더 큰 사랑으로 번져나가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았다. 그녀의 역할은 이제 개인적인 도움을 넘어 더 많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었다. 수진이도 언니의 활동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몸이 많이 좋아진 수진이는 가끔 민지를 따라 회사에 와서 자원봉사자들을 돕거나 장학금 관련 자료 정리를 거들기도 했다. 언니, 나도 나중에 커서 언니처럼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언니가 하는 일 정말 멋있어. 수진이의 말은 민지에게 그 어떤 칭찬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 동생의 마음 속에도 이미 따뜻한 나눔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또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1년 전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 겨울과는 전혀 다른 겨울이었다. 민지의 마음은 이제 추위 대신 따뜻한 온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 창밖으로 천천히 내리기 시작하는 첫눈을 바라보았다. 하얗고 깨끗한 눈송이들이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도 평화로웠다. 그녀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JW 꿈나무 장학금이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고 주말 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함께하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고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김재욱 대표와 사랑하는 동생 수진이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꽃피웠던 경험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민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액자 속에는 하늘이가 미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과 수진이가 건강을 되찾고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던 날 찍은 사진이 나란히 담겨 있었다. 그 사진들은 그녀에게 끊임없는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래,
아직 세상은 살만하고 작은 친절 하나가 때로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 민지는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도 그녀는 자신이 받은 기적 같은 기회를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첫눈이 내리는 서울의 겨울밤은 그렇게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첫눈이 내리던 그 겨울밤 이후 JW 꿈나무 장학금은 본격적으로 그 따뜻한 여정을 시작했다. 민지는 사회공헌 팀장으로서 장학금 운영 전반을 책임지며 선발된 아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이들 중에는 유난히 민지의 마음을 끄는 소년이 있었다. 이름은 강민준. 중학교 2학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학 분야의 비상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아이였다. 민준이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어머니와 어린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민준이는 과학자의 꿈을 놓지 않았다. 낡은 과학책을 수십 번씩 읽고 동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로 지식을 쌓았으며 학교 과학실험 시간에는 누구보다 빛나는 눈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값비싼 실험 도구나 전문 서적 과학 캠프 같은 것은 민준이에게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JW 꿈나무 장학금은 그런 민준이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민준이는 매달 일정에게 장학금과 함께 학습에 필요한 도서 및 실험 도구 지원을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 JW 건설에서 연계해준 명문대 물리학과 교수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민준이의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지는 장학금 운영 책임자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민준이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민준이와 만나 학습 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살폈다. 때로는 함께 과학관을 찾아 새로운 지식을 탐험했고, 때로는 민준이가 어머니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에 지장을 받을까 염려되어 조용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민지는 민준이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그 강인함과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민준이가 풀이 죽은 모습으로 민지를 찾아왔다. 전국 중학생 과학 경진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실험 과정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얻는 데 실패하여 크게 낙담한 상태였다. 팀장님, 저는 역시 안 되나 봐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주질 않아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 봐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다. 민지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네며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다.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기억, 그리고 그 친절이 어떻게 기적처럼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민준아,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야.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더 중요하단다. 나도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과 격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팀장님은 널 믿어. 민지의 진심 어린 격려와 믿음은 민준이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는 다시 실험실로 돌아가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고 멘토 교수의 도움과 민지의 끊임없는 응원 속에서 마침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리고 몇 주 후 민준이는 전국 중학생 과학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시상식장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의 손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민준이의 모습을 보며 민지는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이것은 단지 한 아이의 성공이 아니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찬가였으며 작은 관심과 지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JW건설의 꿈나무 장학금은 민준이의 수상을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더 많은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다. 그 후로도 민지는 수많은 민준이와 하늘이를 만났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장학금의 지원을 받아 꿈을 향해 나아갔고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또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민지가 일하는 사회공헌팀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꿈나무 장학생 명예의 전당이 마련되어 아이들의 빛나는 성과들이 하나둘씩 채워져 갔다. 그 벽을 바라볼 때마다 민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꼈다. 수진이도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언니의 영향을 받아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있었고 가끔은 민지의 일을 거들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언니 나중에 대학 가면 나도 장학생들 멘토링 해주고 싶어. 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 수진이의 다짐은 민지에게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녀가 뿌린 희망의 씨앗이 이제는 동생의 마음속에서도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민지는 JW건설 사회공헌재단의 상임이사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김재욱 대표는 이제 은퇴하여 명예이사장으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민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인생의 멘토로서 그녀의 활동을 지지해 주었다. 어느 맑은 봄날 민지는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는 역대 장학생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재단을 후원해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과학자가 된 민준이가 축사를 하고 유명한 화가가 된 하늘이가 자신의 그림을 재단에 기증했으며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수많은 꿈나무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빛나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지는 수진이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언니 오늘 정말 멋졌어. 언니 덕분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잖아. 수진이의 말에 민지는 잔잔히 미소 지었다. 아니야, 수진아. 나 혼자 한 게 아니란다.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친절에서 시작됐고 그 마음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오늘 같은 날을 만든 거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그 작은 온기를 항상 간직하는 거겠지. 민지는 저 멀리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편의 긴 강물처럼 흘러왔다. 때로는 거친 폭풍우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갔을 때 강물은 더 넓고 깊은 바다로 향해 흘러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가 세상에 뿌린 희망의 씨앗들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녀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었다. 조용히 그러나 굳건하게. 세월은 강물처럼 쉼없이 흘러 박민지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문턱에 들어섰다. JW 사회공헌재단의 상임이사직에서는 몇 해 전 명예롭게 은퇴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재단의 명예 고문으로서 그리고 살아있는 역사로서 젊은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고 있었다. 동생 수진이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언니의 뜻을 이어 의료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민지는 자신의 작은 서재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그 풍경은 마치 그녀가 걸어온 수많은 날들의 아름다운 회상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앨범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앨범에는 재단 설립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다. 첫 주말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던 모습, 꿈나무 장학금, 첫 수여식에서 감격에 겨워하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얼굴 과학자의 꿈을 이룬 민준이가 국제학회에서 발표하던 당당한 모습,
세계적인 화가가 된 하늘이가 고국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을 때 함께 찍은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수많은 이야기와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문득 아주 오래전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 혹독한 시카고의 아니 서울의 눈보라치던 밤을 떠올렸다. 차 안에 갇혀 절망에 빠져 있던 한 남자 김재욱,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24살의 자기 자신. 그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거대한 강물이 되어 수많은 이들의 삶을 적시고 풍요롭게 만들 줄이야. 그때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김재욱 대표는 몇 해 전 평화롭게 눈을 감았지만 그가 남긴 나눔의 정신과 민지를 향한 깊은 신뢰는 재단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수진이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다. 언니 또 옛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젠 좀 쉬엄쉬엄 해도 되는데. 수진이는 민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옆에 앉았다. 민지는 미소 지으며 앨범 속 사진 하나를 가리켰다. 이제는 재단의 어엿한 이사장이 되어 재단을 이끌고 있는 바로 첫 꿈나무 장학생이었던 강민준 박사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봐라 수진아, 저 녀석이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니?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또 다른 그늘을 만들고 있잖니. 그녀의 말처럼 재단은 이제 민지가 없어도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그녀가 키워낸 후배들과 장학생들이 이제는 재단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그녀가 시작한 사랑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것이 민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다. 언니의 삶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야. 수진이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어떤 위대한 철학보다도 언니가 살아온 그 모든 순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줬으니까. 민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느새 마지막 남은 은행잎 하나가 가지를 떠나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마치 자유로운 영혼처럼.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이 남긴 작은 온기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상을 따뜻하게 들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통해 깨달았다. 진정한 의미의 계속기란 단순히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임을. 친절과 연민, 그리고 나눔의 정신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며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해질, 력해 부드러운 햇살이 서재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민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은 더없이 평화롭고 충만했다. 혹한의 겨울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났던 작은 온기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그녀의 삶을 넘어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피워낼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수진이에게 해주었던 약속처럼 세상은 정말로 정말로 괜찮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길이 닿았던 모든 곳에서 세월이 더 흘러 박민지라는 이름은 하나의 전설처럼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기억으로 사람들 가슴에 남았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가 뿌린 사랑과 희망의 씨앗들은 멈추지 않고 세상 곳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JW 사회공헌재단은 그녀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성장했고 꿈나무 장학금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날개가 되어 주었다. 과학자가 된 민준이는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만큼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고, 화가 하늘이는 자신의 작품 판매 수익금으로 또 다른 예술 꿈나무들을 후원했으며, 의사 수진이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 참여하여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인수를 펼쳤다. 그들이 마주하는 모든 새로운 도전과 성취의 순간마다 그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박민지라는 이름이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조건 없는 친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용기,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연민은 그들이 삶의 어려운 순간을 헤쳐나갈 때마다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아주 가끔 혹독한 겨울 눈보라가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밤이면 사람들은 오래전 한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생명을 구했던 용감한 여인.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들.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이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박민지가 직접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 또 그들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더 많은 사람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만들어내는 파문처럼 끝없이 퍼져나가 세상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시키고 있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그녀가 남긴 온기를 기억하는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은 그녀가 꿈꾸었던 것처럼 아주 조금씩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는 사랑의 힘으로